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5학년도 초등임용시험 대비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임용시험, 중등임용시험 기출문제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거고요. 올해 수험생은 작년 수험생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요. 무슨 말이냐? 작년 수험생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험 범위로 반영되는 첫 해 수험생이다 보니까 관련 기출문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올해 수험생들은 다행인 게 1개년이지만 기출문제가 쌓여 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작년에는 1, 2학년군까지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렇게가 2022 교정교육과정이 반영된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국어과 수학과에서 명시적으로 이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생활과와 즐거운생활과에서 출제가 되었고 국어 수학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도 우리가 중등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번 영상은 그런 시야를 확보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처음에는 답안 확인도 할 거지만 출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 이런 부분을 학습해야 된다 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항당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뒤로 가서는 그냥 답안만 같이 살펴보고 출제 근거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앞쪽에서 시간이 한 문항당 많이 걸려도 여기서 더 얻어가실 게 많을 거니까 그냥 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조금 이것저것 들으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항인데요. 먼저 발문부터 볼게요. 밑줄 친 니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학 교과 역량의 명칭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역량 명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출제 근거 보면서 역량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두 번째, 그렇죠, 추론. 세 번째,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네 번째, 연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보 처리 역량. 이렇게 다섯 가지 역량이 있죠. 2015랑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5는 역량이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입니다. 문추, 창의, 정태, 여섯 가지고, 2015랑 2012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그리고 명칭이 이렇게 연결 역량처럼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문항 출제 근거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이 문항 답안은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연결 역량이고, 출제 근거는 이 기억항이에요. 기억항인데, 그래서 왜 이건지 살펴보면, 니은을 보면요. 음수의 나눗셈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다니 정말 창의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록 음수 이런 내용 요소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왜냐면 맞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건 맞는데 이 내용은 알맹이는 어떤 걸로든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 어떤 강론이 이 역량과 연결되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역량 명칭을 알고 그 역량에 대한 설명을 아는 거지, 이 수업이 어떤 역량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의 나눗셈, 우리가 비록 음수는 잘 모르지만 이게 수와 연산 영역이랑 관련됐다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파악 못하셔도 괜찮아요. 수와 연산 영역이고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파악을 하는 거니까 기하학적인 방법,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화와 관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출제 근거가 된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영역이나 학년군 내용간에 관련된 거를 연기한다라고 해서 이 니은은 수와 연산 영역하고 변화 관계 영역을 연관 지어서 이제 창의성을 기르게 한 것과 관련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은 연결 역량이 되는 거고,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초등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꼭 수화 연산이랑 변화 관계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 간 통합을 해서 뭐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이런 수업 장면과 관련된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거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요 진술문들은 조금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겠구나 정도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문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도 수학인데요. 이 문항은 그냥 출제 방식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수학과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통합해서 어떤 영역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이 변화 관계 영역이거든요. 출제 근거를 보시면 여기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이 도식화된 이미지가 출제 근거인데, 여러분 이 도식화된 부분은 과목 불문하고 다 외워두셔야 돼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범주가 있고 4가지 영역이 있죠. 수화연산, 변화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 가능성. 4가지 영역 명칭 다 외워두셔야 돼요. 당연히 백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역량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영역을 물었잖아요. 기억에서는 영역 같은 경우는 초등 1호랑 2 달라진 점은 수화 연산은 그대로 있고 자료와 가능성도 1호랑 비교했을 때 그대로 있고, 변화 관계에는 이 신설이 된 거고, 신설 또 도형과 측정은 1호에서 따로따로 있었죠. 얘네는 따로따로 있다가 한 개 영역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변화 관계의 영역을 낸 게 중요한 걸 낸 거예요. 새로 이렇게 바뀐 걸 낸 거니까. 물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항상 중요한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변두리에 있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렇게 변화된 거 위주로 먼저 학습하시고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내용체계에서 나왔는데, 일단 출제 근거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 문항 같은 경우도 출제 방식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결국 학습하게 되는 내용인데, 지식 이해 범주에서 이 대표값을 결국엔 기입하도록 나왔습니다. 출제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임용시험이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 막 골탕 먹이려고 출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양쪽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안 바뀌었어요. 보시면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초등에서도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좀 출제 방식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용 요소, 지식 이해 범주의 내용 요소를 나머지를 다 제시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이 니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구나, 이런 출제 방식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초등으로 친다면 여기서 그냥 뭐 그림 그래프를 하나 뚫어 놓는다거나 그렇겠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나 뭐 과학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문항처럼 내용 요소를 기입하게끔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응용해서 쓰라고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그냥 쓰게끔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수학 문항은 끝났고요. 이제 사회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2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가부터 보면요. 새로운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를 보니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형식 면에서도 달라진 점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그래요. 2009와 2015는 내용 체계가 굉장히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15랑 2002는 차이점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가 지식이해,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 3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도 변했죠. 가령 2015에서는요. 1호에서는 영역, 그리고 핵심 개념, 이건 1호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건 핵심 개념,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이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디귿 보면, 디귿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교사 A의 말을 보면 디귿은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영역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제 근거는 이 부분인데 그 일러두기요. 어떤 과목이든 교육과정 문서 열어보시면 일러두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이에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영역을 아우르면서 우리 지금 살펴본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진술문 형식으로 바꾼 거고 다시 1호 개정 교육과정에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이었어요. 내용 요소는 똑같고 영역도 똑같죠. 그런데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2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혹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아마 일반화된 지식, 여기 일반화 이런 게 있으니까 일반화된 지식을 쓰신 분도 계실 텐데 핵심 아이디어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가만 보고도 사실 핵심 아이디어를 써낼 수 있는데 아마 이 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디귿을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면요. 내용 체계 표가 제시돼 있죠. 내용 요소가 있고 범주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술된 것과 관련된 게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이 부분은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 문항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교수님들 이 임용시험은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출제돼요. 보시면 여기도 그 핵심 아이디어 진술문이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대로 되어 있죠. 교육과정 문서 진술문 순서요. 두 번째 진술은 두 번째대로,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뭐 교육론이나 강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책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좀 발췌해가지고 출제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도 핵심 아이디어를 기입하도록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출제 근거가 된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일러두기구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부할 때 교육과정 문서에 일러두기도 조금 살펴봐야겠구나 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항으로 이번에는 이제 과학사, 이제 물리 과목이다 보니까 물리학사 관련된 문항인데 이 문항은 가치 태도 범주를 물었습니다. 가치 태도 범주를 물었어요. 내용 체계에서 일단은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요. 내용 체계에서 가치 태도 범주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물은 거죠. 물론 이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뭐 창의성이 무엇인지, 윤리성이 무엇인지, 개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푸실 수 있게 나왔고 답안부터 점검해 보시면 일단 윤리성과 개방성이 정답이 됩니다. 윤리성이 정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찾아보면 이 부분이에요. 밀리컨이 140회의 자료 중에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거를 골라서 발표하면서 출연한 데이터가 아니라 60일 동안 실험한 모든 결과를 빠짐없이 수록한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적은 것이 드러났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근거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 활동의 윤리성이 첫 번째로는 해당하는 내용 요소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 부분이 뒤에 이어지는 진술이 핵심이 돼요. 또 다른 논의에서는 첫 번째로 논의된 거 지금 사학자들이 논의를 한 거죠. 밀리컨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논의에서는 밀리컨이 일부 자료만 활용한 거는 실험의 엄밀성을 고려한 거다. 엄밀성을 고려해서 실제로 남긴 연구 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하고 문제가 있거나 측정한 결과에 오차가 너무 큰 경우 타당하게 제외했다. 타당하게 제외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다 해서 이게 개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관련된 거로 똑같이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이 가장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 문항은 사실 뭐 해설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출제 원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문항에 대해서 이거 읽기 전에 제가 간단히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밀리컨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자와 같이 연구를 합니다. 대학원생 제자와 같이 연구를 하다가 1910년에 그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1913년에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논문으로 1923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사실 이 논문이요, 제자의 논문이에요. 제자랑 같이 한 겁니다. 공동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밀리컨의 제자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요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박사가 돼야 되잖아. 이 지도 교수니까 밀리컨이. 그래서 밀리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구한 이 논문은 공동 저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발표를 할게. 그리고 다른 너가 박사학위 딴 논문은 이제 너 이름으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논문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 밀리컨의 제자, 이게 플래처예요, 이름이. 플래처라는 제자는 자기 박사 학위랑 노벨상을 바꾼 거죠. 만약에 공동 저자가 됐으면 이제 노벨상을 같이 타기도 하나? 공동 수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탔을 텐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을 한번 보면요, 밀리컨은 이렇게 기름방울을 관측해서 13년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문에 나온 거죠. 58개의 데이터만 실은 거예요. 엄청나게 막 170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서 실제로 실은 거는 58개만 실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골라내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밀리컨 사후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를 위반한 부도덕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한 거는, 이걸 지적한 거는 홀튼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이어지는데, 이 연구 노트, 과학자들은 연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언제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 실험을 관찰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를 적은 걸 연구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 노트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시범적으로 수행했던 거예요, 이 밀리컨이 제외한 자료가. 그래서 논문에 실리지 않는 데이터는 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았는지 이유가 적혀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밀리컨이 정말 이거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자료만을 제시하기 위할 것이었으면 연구 노트도 아예 속였겠죠. 그래서 밀리컨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나름 꼼꼼하게 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리컨의 이 원본 데이터, 밀리컨이 이 누락시킨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분석해본 결과 삭제한 데이터를 포함시켜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문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문항은 첫 번째, 이 문항이 묻고 있는 건 윤리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개방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자기들이 본인 연구한 거를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가치, 태도, 범주, 내용 요소 중.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 내용을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수학 문항이랑 볼 때요, 이 내용은 이 물리 전공 실험 보신 분들 중에, 물론 이거는 좀 유명한 일화라 기억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몰라도 이 내용책의 윤리성, 창의성, 감수성, 개방성, 이런 용어에 대한 의미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량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우리 공부량을 줄이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도 한번 넘어가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그냥 답안이랑 출제 근거만 살펴볼게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기억, 그리고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러니까 뭐 과정 기능, 가치 태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나 마나 지식 이해겠죠. 세 가지 범주. 2022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내용 요소가 세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범주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것 중에 지식 이해를 물은 겁니다.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가치 태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1호 교정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요소는 이제 2022로 치면은 지식 이해죠. 그리고 기능 이제 기능 1호에서 기능은 과정 기능입니다. 이요. 그런데 가치 태도가 1호 개정 내용 체계에는 특별히 막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에는 명시적으로 가치 태도라는 범주를 만들어서 제시되어 있고 내용 요 그 성취 기준에서도 나옵니다. 성취 기준. 성취 기준에서도 기존에는 그 지식 그 내용 요소랑 1호에서요. 1호에서는 내용 요소랑 기능을 결합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태도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2에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까지 합쳐서 내용 성취 기준을 진술하다 보니까 가치 태도에 대한 성취 기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기억 하나랑 여기 하나, 여기 그리고 이 도식에서 두 개. 그래서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기억이 뭐냐?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를 포괄하는 기억이 뭐냐라고 해서 물은 거고, 제가 답만 확인한다고 해놓고 또 설명을 해버렸네요. 앞으로는 답안이랑 출제 근거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지식 이해가 됩니다. 출제 근거 보면 이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설계 계획에서 과학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인 역량을 함양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도식에서는 이 부분이겠죠.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지식 이해를 기입하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도 보면 니은은 어디냐면 과학과 가치 태도에서 범주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가치 태도는 과학 가치랑 과학 태도 그리고 니은을 묻고 있는데 니은은 무엇이냐? 넘어가 보시면 어디죠? 여기입니다. 과학과 가치 태도는 과학 가치, 과학 태도, 참여와 실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니은에 대한 참여와 실천. 그래서 뭐 참여와 실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참여 및 실천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정답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실천이고 그리고 다와라 과정 수행할 때 되는 거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해석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과 협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답안만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문항이랑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 묻는 거 똑같고요. 똑같죠? 아예 자료 1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료 2가 과목이 다르죠. 지금 이거는 생물이고 앞쪽은 화학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앞쪽에서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바뀌어요. 지금 보면 생물에 맞게 내용은 바뀌었죠. 탐구가. 화학에 맞는 탐구입니다. 화학에 맞는 탐구예요. 그럼에도 두 문항 다 잘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초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이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계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잘 풀어내셨잖아요. 화학 문항, 생물 문항. 이런처럼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이 나오시더라도 푸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이 문항은 그래도 앞쪽 문항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가치 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 중에 니은을 기입하는 문항이고 출제 근거를 보시면요. 여기 지속 가능 사회의 기여 이 부분을 기입하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 제시되고 안전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지속 가능 사회의 기여 이 부분을 키워드로 포함하게끔 출제되었어요. 이것도 출제 방식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출제 근거만 파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위는 지구과학,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과학 교육과정이고 아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인데
똑같이 진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진술로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입니다. 다항 보시면 디지털 소양 함양과, 그래서 디지털을 기입하게끔 출제된 거죠.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여기 디지털 해서 이제 기입하게끔 출제되어 거고, 그리고 이 센서나 기기 등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어디냐? 디귿은 여기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자료, 시청각 자료, 디귿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출제 근거가 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니은은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총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디귿은 조금 쓰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초등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나 과학에서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수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수학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을 많이 물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자료 이렇게 기입하도록 출제되었다는 거. 자, 이제 과학은 끝났고요. 음악입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도 3가지 범주를 쓰도록 나온 겁니다. 3가지 범주 중에서 2가지 범주를 쓰도록 나온 건데, 음악을 만든다, 기보한다, 완성한다,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과정 기능이 전부 다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형식의 음악, 기보법, 이런 것을 통해 내용 요소도 지식 이해 범주에도 드러나요. 여기 보면 간단한 형식의 음악, 기보법, 이것도 나와 있죠. 그런데 가치 태도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가치 태도를 제외한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범주가 3가지가 있잖아요. 범주가 3가지가 있는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3가지 범주가 있는데 2가지를 쓰는 거니까 사실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문항이고, 답은 요거 하나만 되겠죠. 물론 과정 기능을 먼저 쓰시고 지식이해를 나중에 쓰셔도 돼요. 이 2가지만 정확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태도가 되려면 흥미, 존중이나 협력,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제시된 부분에는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내용 요소가 중학교 내용 요소다 보니까 조금 낯설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제 방식과 답안을 어떤 식으로 도출하게끔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어지는 문항도 음악이에요. 이 문항은 재밌게 잘 냈습니다. 2022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큰 따옴표를 쳐가지고 진술을 그대로 제시됐는데, 출제 근거를 보고 올게요. 어디냐면 평가 방법에서 라항입니다. 여기요. 비대면 교수 학습 과정에서도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적절히 포함해서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해서 기억은 답안이 학생 참여가 돼요. 이거 푸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자기평가, 동료평가 모두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죠. 자기평가는 학습자가 본인의 과정이나 본인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고, 동료평가는 학습자가 짝이라던가 모둠 친구들이라던가 같은 반 친구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들을 평가하면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학습자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평가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뚫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출제하신 거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거를 쓰는 건데, 일정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평가 방법 중에 이거는 그냥 푸실 수 있어야 되죠.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인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법 또는 뭐 포트폴리오 평가법, 어떻게 써야 맞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포트폴리오지, 이 뒤에 있는 뭐 법, 평가법 이런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도 정답 인정되니까 그런 거 고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최선은 음악과 교육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적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음악 개론서나 뭐 다른 책 논문이나 찾아봐도 포트폴리오 법, 포트폴리오 평가법 이렇게 다 혼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셔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조사, 및, 과 이런 거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평가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파일링. 그럼 여러분께 교수님들은 당연히 이런 거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프로파일링이라고 썼다고 틀렸다고 할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러진 않겠죠. 물론 프로파일링은 음악 서적에서는 찾기는 좀 힘들고, 사회교과 서적을 쓰신 교수님들이 이런 용어를 자주 쓰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디귿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볼게요. 이거는 C죠.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인데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항. 미술, 여기도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서 나왔죠.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설계 개요는 2에서 신설된 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학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다 제시해주고 하나 쓰게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 답이 되고, 세 가지 범주, 내용 요소 범주, 지식이해, 과정 기능,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치 태도,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가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물론 중요한 게, 지금처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맞지만 항상 중요한 게 나오진 않아요. 앞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식이해나 과정 기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되는 거, 이 문항에서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은 디귿이거든요. 내용 요소를 활용해서 성취 기준을 진술하는 방식, 미술에서 출제 근거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중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연결하였다. 그러니까 가치 태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죠.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중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연결하였다. 출제된 부분 그리고 출제된 방식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예요. 미술 끝나고.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항상 체육과가 출제되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 문서에서 타이틀, 제목 부분 쓰게끔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리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교육과정 문서에 체크하시고, 물론 지금 체크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체크하시고, 만약에 체크 안 돼 있다면 이 기회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나왔어요. 체육과도. 그래서 신체활동 역량은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며, 2022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내용에서 이것은 이게 뭐냐를 물었는데 출제 근거를 보시면 이쪽 부분이에요. 자기주도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출제를 하신 거고, 아, 사실 이 문항을 보면서 든 게 굳이 자기주도성을 내기보다 개인적으로는 신체활동 역량을 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근데 좀 아쉬운 문항이고, 그럼에도 어쩌겠어요. 신체활동 역량이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건데, 물은 거는 자기주도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진술도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출제된 부분만 체크한 거지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뭐 여기서 읽어보셔도 되고 멈춰 놓은 다음에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자료에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도덕인데요. 도덕도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나왔고, 변화점을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죠. 이렇게 영역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은 초월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체계 세 범주. 지금 이 강의만으로도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지식이에 니은 뭐예요?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 중에서 과정 기능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근거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 출제 근거가 되는 부분은 니은은 여기죠. 내용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 중 이렇게 마련되었다 라고 하면서 과정 기능 범주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까지 한번 살펴봤고, 니은은 과정 기능. 이어지는 문항은 초등에서 작년 시험에서 초등에 출제된 문항이에요. 바생, 질생. 그리고 총론까지 제가 수록을 해놨고,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정리하진 않았어요. 제 책을 보시건 다른 책을 보시건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문항을 살펴봤는데, 이 자료 한번 인쇄하셨건 파일로 가지고 계시건 시험까지 반복해서 보시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